내 아들을 죽이고 200억을 챙겨 달아난 악마 같은 년. 그 돈과 내 손자 반드시 내 손으로 되찾아올 것이다. 시아버지 박태수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차가운 다짐을 했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그에게 남은 것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장례식 다음 날 재산과 유일한 혈육인 손자를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태수는 그 며느리를 찾아 헤매며 복수라는 증오의 칼날을 벼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견된 낡은 일기장과 찢어진 진단서 한 장이 태수의 5년 세월을 산산조각 냅니다. 일기장 속에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아들의 폭력,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며느리가 도망친 것이 배신이 아닌 생존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복수심은 통렬한 참회로 뒤바뀝니다. 그는 복수의 끝에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비극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증오의 5년을 지나 이제 박태수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상대를 찾아 나섭니다. 오늘의 사연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태수는 아들 준호가 죽은 지 5년이 된 오늘 거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200평이 넘는 넓은 거실이었지만 태수는 외로웠습니다. 벽에 걸린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던 태수가 아들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너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70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였지만 요즘은 자주 울컥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며느리 한지은과 손자 시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년이 나쁜 년. 내 아들 죽이고 재산까지 훔쳐 달아났어. 200억이야, 200억. 태수가 소주병을 들고 또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사설 탐정 사무소였습니다. 태수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찾았어요? 지은이 그년 찾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탐정의 침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주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다는 건가?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수는 휴대폰을 내던졌습니다. 5년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어디로 숨은 거야? 태수가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자 5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준호의 장례식 날, 태수는 상주로서 하루 종일 절을 받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은은 장례식 내내 구석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저녀는 눈물도 안 흘리는구나. 남편이 죽었는데 말이야. 태수는 그때부터 며느리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며느리와 손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예감에 본능적으로 태수가 급히 금고문을 여는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없어. 다 없어졌어. 현금 50억, 주식 증서 100억 상당, 부동산 서류 50억 상당, 모두 사라졌습니다. 태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년, 2년이 내 아들 죽이고 내 재산까지 훔쳐갔어. 태수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당장 잡아줘요. 내 며느리가 200억을 들고 도망갔어요. 형사가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사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이요? 200억, 자그마치 200억이 없어졌단 말이요. 그날부터 태수는 전국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해외 도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국제 탐정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태수가 눈을 떴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반드시 찾아낸다. 반드시 찾아내고야 만다. 태수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수는 40년 지기 친구 김철호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철호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태수야, 어서 와. 요즘 얼굴 보기 힘들더라. 철호가 태수를 구석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소주병과 안주를 가져왔습니다. 자, 한잔해. 얼굴이 왜 그래? 또 며느리 생각하나? 태수가 소주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럼 매일 생각하지. 그년을 찾아내서 죽여버릴 생각. 철호가 소주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야, 자네 혹시 준호가 집에서 지은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봤나? 태수가 소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철호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지. 소문이 좀 있었거든. 준호가 지은이한테 잘 못했다는. 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데 오히려 그년이 우리 아들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야. 가난한 집안 출신이 우리 집에 시집와서 호의호식하다가 남편 죽이고 재산 털어서 도망간 년이라고. 철호가 태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수야, 진정해. 내가 잘못 말했어. 미안해. 태수가 철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오늘은 이만 갈게. 태수가 지갑을 꺼내 돈을 탁자에 던지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아들 준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년째 책상, 옷장, 침대 모두 준호가 쓰던 그대로였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꼭 복수해 줄게. 내 원수를 꼭 갚아줄게. 태수가 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책을 한 권씩 빼내는데 책장 뒤쪽에 뭔가 끼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태수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지은의 필체였습니다. 태수가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 일기를 누군가 발견한다면 제발 제 아들 시우를 구해주세요.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태수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15년 3월 2일 결혼 첫날 밤 태수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계속 읽었습니다.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고 벽에 던졌습니다. 뒤통수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하지만 손은 계속 다음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15일 임신 3개월 태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이 또 때렸습니다. 아기가 걱정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은 내 입을 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반찬 짜다고 화를 냈습니다. 냄비째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시아버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수가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 아니냐? 남편한테 잘해라.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내가 그런 말을. 태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2016년 2월 10일 시우를 낳았습니다. 시우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3.5kg 건강한 아기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 울면 저를 때립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때립니다. 안 돼. 제발. 태수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기장 중간쯤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환자명 한지은, 진단명 늑골 골절 3개, 안면 타박상, 뇌진탕, 진단명 왼쪽 팔 골절, 전신 타박상, 진단명 뇌출혈, 복부 타격상, 병원 진단서가 20장이 넘었습니다. 7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각 진단서 여백의 지은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맞았으나 시아버지가 경찰 신고를 막았음. 태수가 진단서를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했다니. 태수가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준호가 사망한 그날 밤의 기록이었습니다. 2020년 3월 5일. 태수가 숨을 멈췄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시우가 숙제를 다 못했다고 하자 또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감쌌습니다. 남편이 저를 계단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 시우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죄라면 기꺼이 벌을 받겠습니다. 태수가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태수의 비명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가 준호의 영정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영정 사진 속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태수가 영정 사진을 껴안았습니다. 내가 너를 괴물로 만들었었구나. 태수가 영정 앞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70평생 울지 않던 남자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기장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얼굴이 왜 그러세요? 태수가 일기장을 형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 신고했던 며느리 수배를 취소해 주십시오. 형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200억 절도 사건 말씀이십니까?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피해자였습니다. 제 아들이 가해자였습니다. 형사가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한 장, 2장 넘기다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형사가 진단서들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수배령이 내려간 상태라 피의자를 찾아 조사해야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그렇습니다. 태수가 형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태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제 아들이, 아니, 저였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형사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건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사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분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진술을 들어야 해요. 태수가 벌떡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는 아들 준호가 다니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김준호 부장의 아버지입니다. 준호의 예쁘서 직원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회의실에 준호의 전 직장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어색하게 서 있는 그들을 보며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태수가 가방에서 지은의 일기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기장에 꽂혔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이랬습니까? 태수가 일기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가정폭력 기록이 빼곡한 페이지였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 한 명이 주춤거리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리기 정말 어렵습니다만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준호 부장님은 회사에서도 문제가 많으셨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제가 많았다니요? 어떤 문제요? 옆에 앉은 30대 중반의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한테도 성희롱을 자주 하셨어요. 여직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으라고 하시고 술을 따르라고 하시고 거절하면 다음날 업무에서 괴롭히셨어요. 다른 여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술 마시면 더 심해지셨어요. 손목을 잡으신다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신다거나. 태수가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40대 초반의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은 씨가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로비에서 준호 부장님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굴에 멍이 가득했습니다. 왼쪽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지은 씨가 준호 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준호 부장님이 그걸 보고 웃으셨어요. 뭐라고요?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웃었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는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넘어졌대요. 조심성이 없어서 맨날 다친대요. 태수가 주먹으로 탁자를 쾅 쳤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젊은 직원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아드님을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았고 저희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도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지은 씨를 도와드려야 했는데 회사 생활이 무서워서. 태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태수가 휘청거리며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 끝 벤치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지은이 다녔던 병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병원 이름들을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첫 번째 병원은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한지은이라는 환자를 7년 전쯤 진료하신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아, 당시 담당 의사는 지금 3층 외래 진료실에 계십니다. 30분을 기다려 의사를 만났습니다. 한지은 환자요? 기억합니다. 7년간 20번도 넘게 오셨어요. 의사가 차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2015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거의 석 달에 한 번씩 오셨습니다. 태수가 차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빼곡한 진료 기록이 보였습니다. 늑골 골절, 안면 타박상, 뇌진탕, 뇌출혈.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번 집에서 넘어졌다, 문에 부딪혔다 하셨어요. 의사가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명백한 가정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신고를 거부하셔서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50대 간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분 기억해요.
한 번은 임신 중이셨는데도 갈비뼈가 부러져서 오셨어요.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임신 5개월이셨어요. 배가 불러 있는데 갈비뼈가 셋이나 부러졌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환자분은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알게 되면 더 맞는다고. 태수가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과는 어떻게 되시는 분입니까?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지은의 시아버지입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의사도 굳은 얼굴로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찰 신고를 막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태수는 주차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70대 노구를 가누지 못한 채 주차장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지은의 대학 동창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일기장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수진 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 이수진이라는 여성을 찾았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서 한 여성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지은의 시아버지입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카운터에 탁 놓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은을 찾으시는 겁니까? 태수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수가 일기장을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수진이 일기장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지은이 일기장. 수진이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2장 넘기다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렇게까지. 수진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태수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지은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결혼 후 연락을 끊었어요. 제가 찾아가려고 하면 오지 말라고만 했어요. 수진이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5년 전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6년 전이네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태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시댁에서 자기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무시한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를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 취급하신대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기계 취급하신대요. 태수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수진이 태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지은이가 대학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편의점 알바하고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저녁에는 음식점에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고 장학금 받아가며 졸업했어요. 그런 아이가 왜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했겠어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가 어디 있는지 저도 정말 몰라요. 5년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태수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면 제게 꼭 좀 알려주십시오. 수진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날 밤 태수는 지은이 살았던 방을 처음으로 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태수가 불을 켰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방. 창문도 하나뿐이었습니다. 태수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옷장, 화장대, 작은 책상, 모두 낡은 가구들이었습니다. 이런 방에서 며느리가 살았구나. 태수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몇 벌 안 되는 모두 색이 바랜 옷들이었습니다. 화장대를 열었습니다. 값싼 로션 하나, 립스틱 하나. 이게 다야? 며느리가 쓰던 게 이게 다야? 태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책 몇 권이 있었습니다. 태수가 공책을 꺼냈습니다. 가계부였습니다. 한 푼 한 푼 적어 놓은 가계부였습니다. 태수가 다음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 시우의 그림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2019년 5월 3일. 오늘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밑에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주먹을 들고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작은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엄마가 아파요. 나는 작아서 엄마를 도와줄 수 없어요. 태수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9년 7월 10일. 할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밑에 또 그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아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서워요. 엄마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화만 냈어요. 태수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음 날 저녁 태수는 실종자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네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태수가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손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실종되셨습니까? 태수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외면했습니다. 태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손자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아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여성이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나 지원단체에 연락해 보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쪽에 계실 수도 있어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런 곳에 숨거든요. 태수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틀 후 태수는 서울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여성 상담사가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태수가 가방에서 일기장과 병원 기록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를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상담사가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가정폭력이네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르신은 피해자분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입니다. 상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아버지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도 가해자였습니다. 상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정보를 드릴 수 없습니다. 태수가 상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오. 상담사가 놀라 태수를 일으켜 세우며 의자에 앉혔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분은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태수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강민우 변호사, 인권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 그 시각 경기도 파주의 작은 주택가, 행복한 빵집이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수진과 함께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오븐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언니, 빵 나왔어요. 수진이 오븐에서 빵을 꺼냈습니다. 지은이 빵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수진이 급히 달려와 지은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지은이 카운터를 붙잡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응, 그냥 좀 어지러워서. 지은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요즘 자주 그래. 머리도 아프고.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은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언니,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은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요즘 무리했나 봐. 수진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병원 가자. 지은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에 갈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 시아버지 태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저를 찾고 있을까? 지은이 옆에서 평화로이 자고 있는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우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절대 너를 다시 그곳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 지은이 시우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불안한 빛이 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강민우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는 박태수라고 합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태수가 목이 메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찾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수는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며느리를 찾게 해주십시오. 용서를 빌 기회를 주십시오. 태수가 준호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그 아이를 찾을 거야. 그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거야. 태수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며느리를 찾겠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태수는 인권법률사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태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박태수 사장님이시죠?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수가 안내받아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여는 순간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태수 사장님이십니까? 저는 강민우 변호사입니다. 민우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태수가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붙잡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민우가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태수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시우의 그림 일기장도 꺼냈습니다. 모든 자료를 민우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제 며느리를 찾고 싶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가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겼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진단서를 보았습니다. 20장이 넘는 진단서를 한 장씩 확인했습니다. 시우의 그림 일기를 보았습니다. 폭력적인 그림들이었습니다. 30분이 넘도록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자료만 검토했습니다. 마침내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민우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주로 돕는 분들은 며느리분 같은 피해자들입니다. 민우가 일기장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사장님처럼 가해자 가족을 돕는 건 처음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며느리분은 7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민우가 시우의 그림 일기를 들어보였습니다. 손자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태수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왜 도와드려야 합니까? 태수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태수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악마였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그 아이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태수를 일으켰습니다. 사장님, 일어나세요. 태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민우가 한참을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우가 태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며느리분을 찾으시면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실 겁니까?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사죄하겠습니다. 민우가 한참을 태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우가 태수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며느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나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가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분 성함이 한지은이시죠? 나이는 35살입니다. 아니, 지금은 40살이 되었겠네요. 손자분 이름은 박시우입니다. 지금 10살입니다. 민우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태수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민우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비용은 나중에 생각하시죠. 일단 찾는 게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사장님, 만약 며느리분을 찾더라도 절대 혼자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먼저 가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태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기댔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라. 꼭 무사해라. 제발. 밖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태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집에서 준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찾고 있어.
곧 찾을 거야. 그리고 아빠가 제대로 사죄할 거야. 무릎 꿇고 빌 거야. 태수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준호야, 아빠를 용서해라. 아빠가 너를 괴물로 만들었어. 다 내 잘못이야. 태수는 아들의 사진 앞에서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지은은 밤늦게까지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오늘은 그만하고 쉬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일 아침 배달이 많아서. 하지만 지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더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 정말 언니 걱정돼. 제발 병원 가자. 지은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 약속할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태수대로 지은은 지은대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며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되었고 지은은 자신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곧 재회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 재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일주일이 넘도록 민우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 매일같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한지은 35세에서 40세 사이 아들 하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번번이 모릅니다. 그런 분 없습니다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는 낯선 번호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우 변호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파주 가정폭력 상담센터 상담사입니다. 민우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찾는 분이 한지은 씨 맞으신가요?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한지은 씨를 아십니까?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한지영이라는 이름으로 빵집을 운영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한지영이요? 네, 가명으로 보입니다만 나이와 특징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분과 일치해요. 아들도 하나 있고요. 민우가 펜을 들고 메모했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상담사가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민우가 즉시 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민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파주에 계십니다. 파주요? 파주면 가깝잖아요. 지금 당장. 사장님, 민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약속하셨죠? 사장님이 갑자기 나타나면 며느리분이 충격받고 다시 도망칠 수 있습니다. 태수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먼저 가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을 믿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아, 무사하구나. 시우도 무사하고.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파주로 향했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에 행복한 빵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여성이 빵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가 심호흡을 하고 빵집 문을 열었습니다. 빵 굽는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카운터에서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른 체구의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우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한지은 씨십니까? 순간 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를 보는 지은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저는 강민우 변호사입니다. 명함을 내밀자 지은이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변호사요? 혹시 시아버님이 보내셨나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고소하려고 오신 거죠? 돈 다 갚을게요. 제발. 민우가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한지은 씨, 진정하세요. 저는 당신을 고소하러 온 게 아닙니다. 거짓말.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그분이 5년 동안 저를 찾았잖아요. 민우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맞습니다. 시아버님이 당신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지은이 그 수첩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건 제 일기장인데. 지은이 비틀거리며 카운터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은이 주저하다가 천천히 의자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일기장을 찾으셨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민우가 일기장을 지은 앞에 놓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지난 한 달간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민우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아드님 회사를 찾아가 동료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당신이 다녔던 병원을 모두 찾아가셨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책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다고, 자신이 며느리를 지옥으로 보냈다고. 지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니에요. 시아버님은 저를 미워하세요. 평생 저를 무시하셨어요. 민우가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아버님이 직접 쓰신 사과 편지입니다.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첫 줄을 읽는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아가, 내 며느리 지은아, 내가 너를 함부로 부를 자격도 없지만 용서해다오. 지은이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너의 고통을 외면했었다. 5년 전 내가 도망쳤을 때 나는 내가 도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너는 생존자였다. 지은이 그제서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나를 한 번만 만나다오. 내 손자에게도 할아버지로서 용서를 빌고 싶다. 내가 시우한테 얼마나 나쁜 할아버지였는지 잘 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나. 지은이 테이블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그분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세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진심이십니다. 지은이 편지를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 빵집 뒤편 작업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수진 언니. 지은이 벌떡 일어나 작업실로 달려갔습니다. 작업실 바닥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언니, 수진 언니, 정신 차려. 지은이 수진을 흔들었습니다. 수진이 신음했습니다. 지은아, 머리가 너무 아파. 수진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민우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이 수진을 부축하려는 순간 갑자기 지은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지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시야는 더 흐려졌습니다.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지은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가 급히 지은을 붙잡았습니다. 한지은 씨, 한지은 씨, 괜찮으십니까? 지은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눈앞이, 지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10분 후 응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환자가 두 분이십니까?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수진과 지은을 들것에 싣고 민우도 함께 응급차에 탔습니다. 민우가 휴대폰을 꺼내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네, 변호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셨습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민우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을 찾았습니다만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이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주소 좀 보내주십시오. 응급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수진과 지은이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두 환자 모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신속한 체크를 마친 후 수진과 지은은 급히 수술실로 옮겨졌고 민우는 응급실 밖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지날 무렵 수진이 먼저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우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과로래요. 며칠 쉬면 괜찮대요. 수진이 응급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지은이는요? 지은이는 괜찮아요? 아직 검사 중이십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한지은 환자 보호자 계십니까? 민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요.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환자분의 시아버님이 곧 오십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 증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증상인데요? 시야 장애와 하지 마비가 있었다고 하셨죠? 뇌 쪽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MRI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일 나올 겁니다. 그때 응급실 입구가 벌컥 열렸습니다. 태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아가, 지은아. 민우가 태수를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태수가 민우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는요? 우리 며느리는 괜찮습니까? 지금 검사 중이십니다. 태수가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민우가 막아섰습니다. 사장님, 아직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태수가 민우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5년 만에 찾았는데 30분 후 검사실에서 지은이 나왔습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5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지은은 태수를 보고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태수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은이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태수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태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무 잔인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태수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지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한지은 환자 보호자 계십니까?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입니다. 의사가 태수를 보았습니다. 환자와 무슨 관계이십니까? 시아버지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은과 태수, 민우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MRI 사진을 컴퓨터 화면에 띄웠습니다. 환자분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어두운 표정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뇌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실수록 좋습니다. 태수가 급히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겁니까?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높지 않습니다.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의사를 바라보며 부탁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에게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해주십시오. 태수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나을 거야. 지은은 눈물이 가득한 채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태수가 지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이제라도 애비 노릇을 하고 싶구나.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나아다오. 내가 나아야 시우를 키울 수 있잖아.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두 사람은 5년 만에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5년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련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세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흐르는 침묵 속에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난 5년간 너를 찾아 헤맨 건 처음엔 복수 때문이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어. 재산을 훔친 도둑으로 만들려고 했지. 지은이 떨었습니다. 하지만 내 일기를 읽고 나서 태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 태수가 수첩을 지은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와 시우를 지키는 것뿐이야. 지은이 수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원망했어요.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릴 때 아버님께 살려달라고 했어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지은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제가 잘못해서 맞는다고 하셨어요. 태수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우가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제가 보기에 사장님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계십니다. 민우가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지은 씨의 몫입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어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우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 태수가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단 건강부터 회복하자. 나머지는 천천히 이야기하면 돼.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우는 아직 아버님을 무서워할 거예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연하지. 태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우 그림 일기를 봤어. 시우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내가 화를 냈지. 태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우세요. 태수가 놀라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손을 잡아준 거였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은이 태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날 저녁 지은은 파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수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민우가 말렸습니다. 사장님,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시우한테는요. 집에 도착하자 시우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살 된 아들이 엄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시우가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지은이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시우야. 엄마가 좀 일이 있었어. 수진이 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우야, 이모랑 방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시우는 엄마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무릎을 꿇고 시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시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시우가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뭐예요, 엄마? 지은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찾으셨어. 순간 시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싫어요. 시우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지은이 시우를 꼭 안았습니다. 시우야, 괜찮아. 할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어. 하지만 시우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할아버지는 엄마가 아파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시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시우가 싫으면 안 만나도 돼. 괜찮아. 지은이 시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가 시우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한참 후에야 시우가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민우의 조언에 따라 아동심리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 상담사가 태수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네, 박태수입니다. 상담사가 태수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편안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잡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태수가 시우의 그림 일기를 꺼냈습니다. 상담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상담사가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트라우마네요. 상담사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아이의 두려움은 단순히 할아버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상담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했고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어른, 즉 할아버지께서 외면하셨죠?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상담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이에게 할아버지는 도움을 주지 않는 어른, 엄마를 지켜주지 않는 어른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상담사가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개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믿었던 어른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더 깊은 상처입니다. 태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담사가 조언했습니다. 천천히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절대 성급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먼저 아이와 직접 만나지 마세요. 상담사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선물이나 편지로 천천히 마음을 전하세요. 아이가 할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새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상담사가 메모지를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추천하는 방법들입니다. 태수가 메모지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든 해보겠습니다.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죗값을 치르는 셈 치겠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태수는 신경외과 최고 권위자를 직접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교수님, 제발 제 며느리를 살려주십시오. 의사는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 전날 밤, 태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내일 수술 잘 되게 해주십시오. 태수가 천장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지은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같은 시각, 지은은 파주 집에서 시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수술 무섭지 않아요? 시우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이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 무서워. 엄마는 우리 시우 때문에 꼭 이겨낼 거야. 엄마, 빨리 나와서 같이 놀이공원 가요. 그래, 꼭 가자. 약속할게. 시우가 잠든 후 지은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수진 언니.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제가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시우를 부탁드립니다.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썼습니다. 시우는 아직 어리고 상처가 많은 아이입니다. 제발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편지를 다 쓴 지은은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태수가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수진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지은이 태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1시간쯤 됐어. 시우는? 수진 언니 집에 있어요. 학교 보낸다고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우한테는 엄마가 검사 받으러 간다고만 했어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시우가 걱정할까봐. 세 사람이 함께 입원실로 향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지은이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전 주사를 놓았습니다. 환자분, 곧 수술실로 가실 겁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지은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지은아. 태수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이겨내야 한다. 내가 아직 너한테 제대로 사죄도 못했고 시우한테 할아버지 노릇도 못했다.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제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지은이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편지가 있어요. 시우를 잘 부탁드려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반드시 살아서 나온다. 태수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직접 시우를 키워야 해. 시우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지은이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원망하고 않아요. 아버님도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태수가 지은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은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수술실로 가시겠습니다. 지은이 침대에 실렸습니다.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태수가 침대를 따라 걸었습니다. 지은아, 꼭 나와라. 꼭? 수술실 문 앞에서 태수가 멈춰 섰습니다. 아버님,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수가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민우와 수진, 친구 철호까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함께 기다렸습니다. 벌써 3시간이 지났지만 태수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5시간째 철호가 태수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태수야, 이거라도 마셔.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마시겠어. 목으로 안 넘어가. 8시간째 마침내 집도의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태수가 의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수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태수를 일으켰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다행히 주변 신경 손상도 최소화했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 되면 괜찮을 겁니다. 환자분이 정말 강하십니다. 태수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벽에 기대 울었습니다. 민우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은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계에 표시되는 심장 박동은 규칙적이었습니다. 태수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잘했다, 지은아. 정말 잘했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그날 밤 태수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밤을 샜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은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천장이 보였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태수가 보였습니다. 태수가 지은이 깨어난 걸 보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잠시 후 태수가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은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아버님. 지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태수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신 차렸구나. 수술 잘 됐어. 선생님이 완벽하게 하셨대. 지은이 약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지은이 눈을 감았습니다. 시우는 괜찮아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가 잘 돌봐주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학교는 잘 갔어요? 그럼 잘 갔어. 선생님이 시우 칭찬하셨대.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태수가 지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회복하면 돼. 시우도 곧 만날 수 있어. 지은이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다행이에요. 이제 시우를 더 키울 수 있어요. 태수가 지은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넌 꼭 시우를 키워야 해. 시우는 엄마가 필요하니까. 지은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 고마워요. 지은이 잠들었습니다. 태수가 지은의 손을 놓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5년간의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시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긴 회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5 작은 기적들. 일주일 후 지은의 회복 속도는 빨랐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환자분, 이 정도 큰 수술 후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은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우 때문이에요. 얼른 나와서 우리 아들을 만나야 해요. 태수는 매일 아침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미역국이야. 태수가 직접 끓여온 미역국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끓이신 거예요? 지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처음 해봤어. 수진 씨한테 레시피 받아서 한번 만들어 봤다. 지은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아버님.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정말 감사해요. 며칠 후 지은이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아, 태어나면 뭐 하고 싶어? 지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우랑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시우한테 약속했거든요. 아버님도 같이 가실래요?
태수가 놀라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가도 돼?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2주가 지나고 지은이 퇴원하는 날 아침, 수진과 함께 시우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시우야. 지은과 시우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시우야,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저도요, 엄마 많이 아팠어요? 다 나았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 다 나았어. 시우가 엄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태수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시우가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여전히 할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시우와 눈높이를 맞추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우야, 할아버지야, 오랜만이구나. 시우가 대답하지 않은 채 엄마를 더 꽉 안았습니다. 태수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시우 주려고 준비했어. 시우가 상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우야, 할아버지가 주시는 거야. 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가 상자를 바닥에 놓았습니다. 괜찮아. 시우가 나중에 받고 싶을 때 받으면 돼. 태수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차에서 기다릴게. 천천히 와. 태수가 먼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우가 바닥에 놓인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건 시우가 갖고 싶어 하던 최신 로봇이었습니다. 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지?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우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 아주 오랜만에 지은과 시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부터 태수는 매일 파주 집을 방문했습니다. 호박죽, 들깨죽, 전복죽, 아침마다 매일 다른 죽을 끓여왔습니다. 아버님, 죽솜씨가 점점 늘고 계세요. 그래, 정말? 태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수진 씨한테 계속 배우고 있어. 어제는 4번이나 다시 끓였어. 두 사람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혼자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태수가 제안했습니다. 지은아, 시우야. 날씨도 좋은데 우리 공원 갈까?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시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시우가 낙엽을 주우며 뛰어다녔습니다. 태수가 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우야, 할아버지랑 낙엽 모아볼까? 네, 좋아요. 두 사람이 함께 낙엽을 모으며 이리저리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지은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정말 꿈만 같아. 공원 벤치에서 세 사람이 함께 간식을 먹었습니다. 김밥을 한 입 먹으며 시우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태수가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시우가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안 무서워요.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시우야. 할아버지가 앞으로 더 잘할게. 시우가 처음으로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시우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태수가 시우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야. 시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시우를 재운 후 지은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아직 안 가셨어요? 응,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지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가.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버님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 이만큼이나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서야 아버님이 진짜 우리 가족 같아요. 태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됐어요, 아버님. 과거는 과거예요. 지은이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가슴에 맺힌 지난 5년의 상처와 오해가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12월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태수가 새벽 일찍 파주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우야, 지은아, 첫눈이 내린다. 태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일찍요? 첫눈이 왔잖아. 시우랑 첫눈 잔치를 해야지. 지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과 행복으로 지은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만 그때까지도 지은은 그들에게 닥칠 또 한 번의 회오리를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2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지은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시우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하지만 지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우가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쓰러졌어요. 뭐라고? 태수가 차를 몰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시우가 울면서 엄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가, 지은아. 태수가 미리 불러둔 응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급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태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종양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치가 더 안 좋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재발이요? 수술한 지 겨우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의사가 MRI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뇌관 근처에 재발했습니다. 여기는 수술이 불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생존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쪽으로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1년 정도. 하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태수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태수는 지은에게 진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밤 지은이 태수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남았어요? 태수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야. 아버님, 지은이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아버님 표정 보면 알아요. 태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가 길어야 1년이라고 했다. 지은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우가 너무 걱정돼요. 태수가 지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시우를 잘 지킬게. 아버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구토에 하루하루 말라갔지만 시우 앞에서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시우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시우 대단한데? 지은이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빨리 나와서 우리 약속한 놀이공원 가요. 그래, 꼭 가자. 하지만 지은과 태수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지은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의사가 태수를 불렀습니다. 이제 재택 치료를 권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1층 방을 지은을 위한 방으로 꾸몄습니다. 3교대 간병사를 고용하고 의사도 매일 집으로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이 극심한 통증으로 신음했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잠시 통증이 가라앉는 듯해도 고통은 점점 극에 달했습니다. 지은이 태수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아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버님, 지은이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준호 씨 이야기를 시우한테 해주세요. 좋은 점도 있었던 아빠였다고 말해주세요. 태수가 지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해줄게. 내가 시우를 내 목숨처럼 지킬게. 그날 밤 지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태수가 급히 시우를 깨웠습니다. 시우야, 어서 일어나. 엄마한테 가야 해. 시우가 엄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시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눈을 떴습니다. 시우야. 지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시우 정말 사랑해.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 엄마, 가지 마. 제발. 시우가 울면서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지은이 시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가 지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엄마. 시우가 엄마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태수가 시우를 안았습니다. 시우가 할아버지 품에서 통곡했습니다. 엄마, 엄마. 태수도 지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편히 쉬어라. 고생 많았다. 시우는 내가 잘 키울게. 병실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수는 시우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우도 할아버지 품에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새로운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태수와 시우 단둘이 남았습니다. 지은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민우와 수진, 철호가 찾아왔습니다. 파주 빵집 단골 손님들도 왔습니다. 시우는 엄마의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태수가 시우를 꼭 안았습니다. 시우야, 엄마는 이제 아프지 않은 곳에 계셔. 우리가 엄마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엄마가 편히 쉬실 수 있어. 시우는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시우는 다시 한번 말을 잃었습니다. 학교에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태수가 시우 방으로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시우야,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시우가 할아버지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아동심리 상담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손자가 엄마를 잃고 다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계속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태수는 회사 일을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시우를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우를 깨워 아침을 함께 먹었습니다.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밤에는 시우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시우가 악몽을 꾸면 언제든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시우는 혼자가 아니야. 한 달이 지나고 시우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수가 급히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엄마는 정말 아프지 않은 곳에 있어요? 태수가 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셔. 그리고 매일 우리 시우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럼 제가 착하게 있으면 엄마가 기뻐하실까요?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 바라는 게 시우가 행복한 거야. 시우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민우와 수지는 자주 집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시우와 놀아주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은이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시우를 잘 부탁한다고. 제가 이모로서 시우 곁에 있을게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시우한테는 가족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 봄이 왔습니다. 시우는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할아버님, 시우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정말 잘 돌보고 계시네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시우가 원래 강한 아이예요. 엄마를 닮아서요. 시우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는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친구 사귀었어요. 태수가 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정말? 우리 시우 대견하네. 엄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여름이 되어 시우의 1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우야, 올해 생일에는 뭐 하고 싶어? 시우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산소에 가고 싶어요. 엄마한테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생일 당일 태수와 시우, 민우, 수진, 철호가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시우가 엄마 묘비 앞에 케이크를 놓았습니다. 엄마, 시우 10살 됐어요.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요. 시우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우가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태수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시우 잘 키울게. 약속할게. 산소를 떠나며 시우가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랑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할아버지, 저 버리지 않을 거죠? 태수가 무릎을 꿇고 시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시우야, 할아버지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는 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시우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태수도 시우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자. 그날 밤 태수는 거실에 앉아 지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약속 지키고 있지? 시우 정말 잘 크고 있어. 태수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가 남긴 이 아이를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키울게. 가을이 왔습니다. 시우는 학교에서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상 받았어요. 시우가 상장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태수가 상장을 보았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시우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엄마가 웃으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그렸구나. 시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엄마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그림을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시우가 그림을 향해 말했습니다. 태수도 그림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이렇게 좋은 아이를 남겨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시우는 13살이 되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밝은 성격의 중학생으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반장을 맡으며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태수는 76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게 매일 아침 시우를 깨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시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가족 초청 행사가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태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손자 학교에 안 갈 이유가 있나? 학교 행사에서 시우가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빠를 잃었습니다. 5년 전에는 엄마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시우가 청중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제가 외롭지 않게 항상 곁에 계셔줍니다.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가족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청중석의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시우가 달려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땠어요? 최고였어. 우리 시우 정말 자랑스러워. 민우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태수와 시우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서울에서 새로운 빵집을 열었습니다. 수진 이모, 저 빵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엄마처럼 빵집 하고 싶어요. 수진이 지은의 레시피북을 꺼냈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만든 레시피야. 이모가 가르쳐 줄게. 시우의 중학교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태수가 단정한 양복을 입고 졸업식장에 참석했습니다. 시우가 우수 졸업생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태수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시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대학 가서 심리학 공부해서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들 돕고 싶어요. 태수가 시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다. 내 엄마도 하늘에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지은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태수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시우가 중학교 졸업했어?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 내가 사랑으로 키운 이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꿈을 꾸고 있어. 시우도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랑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저를 할아버지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시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후회하는 거 없으세요? 저 때문에 할아버지 인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전혀 없어. 오히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의미 있어졌어. 시우야, 내가 내 인생의 축복이야. 시우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태수는 81살이 되었습니다. 시우는 명문대 심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입학식 날
태수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밝은 미소로 시우를 배웅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주말마다 집에 올게요. 태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학교 생활 열심히 해. 할아버지는 괜찮아. 시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태수가 시우를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자. 내 엄마가 하늘에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태수가 시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넌 내 꿈을 향해 날아가렴. 할아버지는 여기서 응원할게. 두 사람이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 시우가 속삭였습니다. 영원한 가족이야. 태수도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태수와 시우는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진정한 가족으로. 5년 전 복수를 다짐하며 며느리를 찾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참회했습니다.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 태수와 시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는 새로운 삶을 선물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나날 되세요.